자, 세 번째 볼 것이 리을번 기망행위의 상대방인데 여기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망행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갑이란 사람이 을을 기망해가지고 을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을로부터 재산상을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이제 갑이 기망자고 이 사람이 피기망자죠. 그래서 원래는 기망행위 상대방은 누구야? 피기망자. 그러니까 기망의 상대방은 피기망자입니다. 피기망자인데 대부분은 피기망자가 이꼴 피해자죠. 피해자. 재산 피해자 아닙니까? 내가 이 친구를 속여가지고 야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1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 주에 갚아줄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속아가지고 꼭 갚아주셔야 되고 1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기망자고 피해자죠. 이제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피기망자 따로 재산상 피해자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 그런 사기를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자는 사기. 무슨 사기? 김밥. 김밥에 뭐가 있어? 김밥에 삼봇 김밥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뭐? 삼각사기. 그것까지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자는 사기를 우리는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논점은 우리 시험도 나왔습니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반드시 동의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피기망자인데 대부분은 피기망자가 피해자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기도 있어. 그걸 이름하여 삼각사기라고 그래. 왜? 당연히 삼각사기가 된 이유가 봐봐. 갑이 을을 기망해가지고 제3자 병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기망자는 을이고 재산상 피해자는 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기망자, 피기망자, 피해자 뭐가 돼? 삼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삼각사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 번째는 당연하고 처음 강의 들으신 분도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때 이런 걸 듣는다니까 삼각사기란 말이 뭐 말인지를 알아야 돼. 삼각사기는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자는 사기다. 그래서 이제 바로 판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가 뭐냐면 대리인을 기망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거, 두 번째 강의 드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상의 본인의 뜻, 여러분이 가끔 보면 판례 본인의 재산을 편취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본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하고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은 뭐야? 본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 그래, 본인은 자신을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좀 건방진 표현이야. 왜?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야. 자기 자신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안 태어났을 테니까. 응? 그래, 어떻게 알아? 오, 그래. 모를 건 잘 알고 있네. 모를 건. 몇 년생인가? 우리 학생은? 몇 년생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는 82년에 집권했으니까.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그 당시 이제 군부시대까지 결정이 이제 가장 피크였지. 그때 꼭 연설하면 뭐 이렇게 탁 힘주고 본인은 아주 건방지게 본인은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목임주고 본인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탄핵감이라고 난리 나요. 진짜. 요즘은 그런 말 안 해간데 옛날엔 그랬어.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이야. 국어적으로는. 여러분이 혹시 아빠한테 뭐 누가 그랬습니까? 본인이요. 그랬다가 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를 높이는 말인데 법상의 본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원래 법상의 용어는요. 대리인의 반대 개념이 본인이었어. 대리인의 본인. 그러니까 대리란 말 알죠? 대리. 그 경찰 경찰에도 나오죠?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은요. 본인을 위해서 법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본인. 자, 내가
오늘 근데 무슨 계약을, 아파트 계약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 금매가 하나 나는데 이거 빨리 계약하시라고. 근데 이거 강에다 말다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이 학생을 시키는 거야. 야, 너 빨리 가갖고 나 대신 가서 그 계약 좀 하고 와. 그래서 내가 바로 도장 주고 가서 바로 인감증명서 띄워주고 이 친구가 가가지고 나 대신 법률행위 하는 거야. 나 대신 계약을 해.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는데 남편 명의로 해야 되는데 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처가 당신 빨리 오라고 회사 그만두고 오라 할 수는 없잖아. 처가 남편 대신 법률행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보면 자 만약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매수인 해가지고 자 내 이름 남편 이름 쓰고 바로 대리인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씁니다. 대리인 뭐 대리인 안 쓰고 그냥 또 한자로 뭐 이렇게도 써. 이게 한자로 보면 대라고 이게 대리인이야. 이 말은 뭐야? 바로 법률행위의 본인은 이 사람이 본인이야. 법률행위 당사자 매수인은 바로 을인데 을의 대신 법률행위를 바로 갑이 대리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리의 특징이 뭐냐면 법률행위 당사자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은 누구라고? 을이라고 갑이라고. 을입니다. 을이 당사자야. 그러니까 을이 매매대금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신 계약만 누가 했다. 대신해서 갑이 했다. 알겠죠?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 대리인. 이 사람 뭐라고 한다고? 본인이라고 그래. 법상.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법률효과,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해. 그러니까 이건 바로 매수인은 을이야, 을. 알겠죠? 이게 바로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대리인을 속인 거야. 대리인을 속여가지고 바로 본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봐봐. 이게 임대차 계약서라고 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인데 여기는 이제 임차인 내가 세를 얻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여자분이 갖고 계약을 했어.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이 대리인이잖아. 그런데 이 바로 그 피고인이 이 대리인을 속였어. 실은 이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야. 경매 진행 중인데 그 사실을 묵비하고 이 여자분이 이제 대리인이 그걸 모르고 나 대신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임차인은 나잖아. 이 사람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이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내가 임차인이니까. 이때 봐봐. 바로 이 사람은 기망자고 이 사람이 피기망자죠. 속았죠. 그러나 피기망자지만 이 대리인이 재산상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내가 피해자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망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편취한 거야. 그래서 사기죄가 돼. 피기망자와 재산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세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삼각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사기.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기망하여 본인의 재산을 편취한 게 삼각사기인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강학상 용어로 좋아. 강학상 용어는 좋은데 이건 판례로서 없기 때문에 판례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로 삼각사기가 소송사기입니다. 상송사기. 소송사기.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바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뭐가 돼? 삼각사기가 돼. 피기망자가 누구야? 법원. 그리고 피해자가 바로 피고. 이렇게 나오는 삼각사기. 이런 것들이 자,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교재 보십시오. 250페이지 보시면 B번. 기망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일 필요는 없다. 삼각사기. 따라서 금방 말한 것처럼 대리인을 기망해서 본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삼각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송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소송사기에 대한 관련 판례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집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짜증납니다. 소송사기 판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친숙해 안 해? 안 해요. 왜? 어제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봤는데 검수완박에 대한 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팀이 보면은 지금 이제 바로 경제팀이 실은 사건을 사기죄 같은 거 횡령죄 배임죄를 우리 경찰이 한마디로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논거를 들더라고. 그런데 바로 경찰들은 바로 무슨 법만 공부하느냐? 형법과 형법밖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검찰들은 7법, 7가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이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돼. 변호사한테.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경제범죄한테 보면 이제 경찰이 모르니까 변호사를 이제 피고인이 변호사를 붙여오면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사건을 수사한다는 거야. 그런 현실이 많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이고, 수사다가 나한테 전해갖고 계속 물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가 설명해 준대. 그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피고인 변호인한테 물어봐갖고 하면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변호인은 자기 유리한 욕으로 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기죄의 소송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솔직히 사법적 지식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나 집행법을 몰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판례로 이제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판례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사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본 강의니까 기초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소송사기가 왜 삼각사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사기의 뜻을 알아야만, 이걸 알아야만 다른 것도 알아. 이 앞번에 친족상돌에 공부했었죠. 친족상돌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인적 범위에서 사기죄. 자, 바로 이른바 피고인하고 삼각사기 경우에 피기망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을 때 누구하고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이 적용된다고? 피해자. 그렇죠. 피기망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피기망자 친족 관계 없더라도 바로 피해자하고 친족 관계만 있으면 친족 적용돼. 그래서 이제 그게 소송사기였죠.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뭐가 돼? 사기죄가 되고 친족상돌이가 적용되는 거야. 왜? 바로 피고가 자기의 어머니였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송사기의 뜻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송사기란 말은 소송을 통한 사기라는 겁니다. 소송을 통한 사기. 그러니까 당연히 피기망자가 누가 되겠어? 법원이 되겠죠. 자, 갑이란 사람이 원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에 피고, 병을 상대로. 여러분 조심할 거. 우리 형사법만, 그러니까 형사소송만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배운 사람이야. 민사소송의 원고 대신 저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피고라고 하는 거야. 피고. 그걸 피고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에서는 지금 수합 차고 있어. 피고야, 피고인이야. 누구? 그렇죠.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은 피고인이야, 피고인. 우리가 공부했잖아. 검사, 그리고 뭐? 피고인이지, 피고가 아니야. 형사소송에 피고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그래. 피고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건, 민사든 행정이든, 그거는 뭐라 한다고? 원고 피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죄로 기소가 됐다. 그럼 뭐가 되고?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사기죄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됐어. 사기 갖고 했다고 바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뭐가 돼? 피고가 되는 거야. 피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돈 빌려준 적 없어. 그런데 1,000만 원에 대한 대금 소송을 제기해. 어디다 제기한다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죠. 그런데 법원이 속아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이게 바로 뭐라고? 소송사기야.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피기망자는 법원이죠. 그렇지만 법원이 1,000만 원 줍니까? 누가? 이 피고가 1,00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을 기망해서 피고의 재산을 편취하는 거. 이게 소송사기야. 소송사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송사기도 바로 삼각사기가 됩니다. 삼각사기. 삼각형이잖아. 요즘 학생들은 또 옛날에는 잘 알더라고. 삼각형이 들어봤죠, 삼각형. 삼각형의 뜻이 뭐죠? 삼각형의 뜻이? 정의가. 세각의 합이. 그렇죠. 저봐. 수학 좀 했네. 그렇죠. 세각의 합이 180도가, 요즘도 잘하는구나. 그게 옛날에도 잘 알더라고. 옛날 학생들도. 세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그래야 삼각형입니다. 변이 몇 개야 돼? 3개의 변이 세겠죠. 자, 그러니까 삼각형이잖아, 지금. 제봐 180도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역삼각형인데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다 들어가면 삼각형이지. 뭐고. 여기 삼각형이 그게 의미가 있어? 삼각형이라는 거야. 삼각사기의 바로 대표적인 소송사기인데, 여기서 먼저 시험에 나올 거, 주체. 보통 소송사기 주체는 누굴까요? 원고일까, 피고일까? 원고가 주체겠죠, 되게.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돈 빌려줘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은 피고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피고도. 자, 여러분이 원고와 피고를 소송의 당사자라고 그래. 원고는 소를 제기하잖아. 제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기하니까 당사 중에서도 적극적 당사자랄까, 소극적 당사자랄까. 그렇죠. 이런 거 센 기준. 이걸 또 잘못 알아서. 소를 제기하는데 소극적이야? 당연히 적극적 당사자. 소를 제기받은 애. 응수하죠? 이 사람이 소극적 당사자야.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시험이 중요합니다. 결론,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원고지만 피고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피고는요,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단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해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 갖고는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 빌렸어. 돈 빌려줬는데 원고가 대금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영수증도 안 써줬고 통장으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100만 원 받았어. 물론 본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돈 빌린 적 없다고 하는 거야.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 이걸 부인이라고 그래. 부인해버려. 나 돈 빌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 원고한테 있거든. 입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는 거야.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형사운동에 증거 보고 재판하지 얼굴 보고 재판 안 해. 봐갖고 이놈이 얼굴이 참하게 생겼네. 이 말이 진짜 같고 이 자식 얼굴 아주 더럽게 생겼는데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거 아니야. 아무리 더럽게 생겼더라도 증거 없으면 피고 승소야. 이게 증거재판주의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증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바로 입증의 불이익을 피고가 지는 거야. 원고가. 그래서 이제 피고 승소 판결. 이것만 갖고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고가 사기죄가 되려면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을 교사해가지고 위증을 한다든지. 알겠죠? 한마디로 나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돈을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 이제 항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 법원에서 갚은 것 증명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의 영수증, 이 사람이 돈 받았으면 영수증 처리 받을 거냐.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그게 위조를 했어. 이 사람 명의의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나 영수증 써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써준 거야. 그때 내가 이미 증인들을 교사해놨어. 야, 너 그때 영수증 썼을 때 이 사람들도 그때 봤다고. 그러면서 증인을 이제 신청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저 사람한테 영수증 써준 거 봤다고. 그럼 법원을 누구 말을 믿어? 이제 피고의 말을 믿잖아. 그렇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거야. 피고 승소 판결. 이렇게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야 돼.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을 방법을 써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을 때만 피고가 소송사기의 주체가 됩니다. 즉 사기죄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주체. 두 번째, 상대방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불능범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자. 자, 내가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피고가 사자야. 작년에 죽은 친구를 바로 피고로 소를 제기한 거야. 청구 내용. 내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자야. 사자. 그런데 원래 법원에서 사자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당사 능력이 없으니까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각각 판결로 끝나. 당사 능력이 없어, 사자는. 그런데 이제 이걸 속이는 거야. 이걸 판결 편취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바로 사자인 걸 모르고 근데 이제 사자인 걸 모르는데 사자가 법원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바로 소장은 송달됐는데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기일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을 해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속아가지고 사자인 줄 알았으면 재판 안 했는데 사자인지 몰랐죠. 죽은지 모르고 법원에 안 나와가지고 기일불출석. 여러분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자백을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걸로 간주하는 거야. 여러분이 형사소송하고 달라요. 형사하고 달리 뭔 말이냐면은 돈 1,000만 원을 빌렸어. 빌렸는데 못 갚았어. 진짜로 못 갚았어. 그런데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더라고. 1,000만 원 갚으라고. 그럼 법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피고는. 응? 여러분이 만약에 피고인데 이해가 돼? 1,0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은다고 이제 원고가 변직에 지난 건 알아. 근데 원고가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소를 제기했더라니까? 그럼 법정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피고는. 뭐하러 가? 얼굴 자랑하려고 가? 안 가면 돼,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걸로 간주한다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재판의 그 문제 보면 의제 자백이라고 그래, 의제 자백. 자백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 말은 법원에 안 갔다는 거야.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판결. 의제 자백에 여러분이 그게 나옵니다. 문제집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이제 민사소송에서. 여러분이 의제 자백. 자백한 걸 의존한다니까? 뭐하러 시간 까먹고, 하루 회사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나가면 피고한테 교통비 줍니까? 원고가? 교통비 안 줘. 뭐하러 갑니까? 안 나가면 가서 또 말할 건 뭐야? 물어볼 거 아니야? 나왔으면. 자, 피고, 원고의 주장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할 거야? 예. 끝. 그 이해하려고 갑니까? 가서? 이해하려고 그 시간 깨보고 가? 물론 갈 때는 금액이 안 맞는다든지, 실은 500만 원에 1,000만 원이라든지, 무이자인데 이자 부르다. 그러면 가서 이제 말해야지. 그럼 가야 되지만, 사실대로 맞으면 그냥 갈 필요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걸로 간주한다니까. 가서 한마디로 한 거하고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의제 자백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자가 안 나오니까, 사자인지 모르잖아. 안 나오니까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걸로 봐가지고 의제 자백에 의해서 승소 판결해버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원고는 그러면 사기죄가 되느냐인데 안 됩니다. 왜? 이게 이제 민사소송의 실력이야. 일단 사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원고 피고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 그리고 그 판결을 가지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봐라. 승소 받았는데 너네 아버지가 안 갚았으니까 상속인 너네들이 갚아라.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는 사기죄가 안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기죄의 불능범이 되는 거야. 불능범. 왜? 원시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기죄에서는 사기죄가 안 되는 걸로 나오지만 우리 총론에서는 이게 뭐라고? 사기죄의 불능범이 돼. 불능범. 알겠죠? 그러니까 불능비수 불능범에서 사기죄의 불능범, 사자를 상대한 소송 사기는 사기죄의 불능범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실착. 소송의 실착은 언제냐? 여기를 따져야 돼. 보통 우리가 학생들한테 보면 소송의 실착 언제 그러면 소제기 시라고 그래. 그건 당연히 누가? 원고가 주체인 경우야. 원고가 주체인 경우는 당연히 소제기 시지. 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한 거야. 내 돈 받아주라고.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사기죄 실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제기 시. 이해가 되죠? 그건 원고가 주체일 때고. 그럼 봐봐. 피고도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피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피고가 원고가 소 제기하면 피고가 사기죄 실착이 돼버려? 아니죠. 피고는 다르죠. 피고가 주체인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을 기만한 을 가지고 허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을 때 이때 피고는 사기죄 실착이 됩니다. 알겠죠? 원고의 실착과 피고의 실착을 각각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알 것이 원고가 중요한데 원고가 보통 이제 소제기 시 실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실은 있지도 않는 채권을 현실적으로 청구한다는 거야. 현실적인 청구의 의사표시야. 내 돈 받아주라고. 1,000만 원 받았는데 안 갚으니까 받아주세요가 소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청구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법에 의하면요. 가압류라는 게 있어.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가압류. 자,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가압류는 뭐냐면 재판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가압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는 우리가 가석방처럼 임시적인, 잠정적인, 가석방이 뭐야?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석방하는 거 아닙니까? 가압류라는 것도 재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압류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값을 써가지고 가압류라고 그래, 가압류. 자, 뭔 말이냐면은, 봐봐. 내가 이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갖고, 자, 문제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재판을 하는 건 뭐냐면, 민사재판의 궁극적 목적은 뭐야?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과정이야. 민사집행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안 갚으면, 돈 안 갚았어. 승소 판결 받으면, 안 갚으면 그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해가지고 집행법원에다가 제출해서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코스가 재판이라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그런데 강제집행은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버리면 강제집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만약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요, 이 승소 판결문은 속된 말로 휴지 조각이야, 휴지 조각.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직장도 안 다녀. 뭐 승소판 받았고 만세 받지 뭐야? 종이 조각이야.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할 당시에는 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피고인데 재판 상황을 보니까 질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을 빼돌릴 수가 있어. 팔아버리거나 빼돌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재판 이겨봤자 이제 재판 판결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버리면 집행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금지시켜놔야 돼. 알겠죠? 그게 가압류야. 가압류는 재판 끝날 때까지 처분을 금지시키는 거야. 알겠죠? 이걸 뜻을 알아야 돼. 가압류란 말도 자주 나오니까. 근데 가압류는 뭐라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존 처분이라고 그래. 집행할 재산을 보존하는 처분이야. 보존. 그러니까 가압류는 재판장님, 재판 끝날 때까지 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가압류 신청이야. 그렇지. 1,000만 원 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가압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압류는 재판 끝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켜 주십시오라는 표시지, 1,000만 원 현실적으로 청구 표시, 1,000만 원 받게 해주세요라는 현실적인 청구에서 표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은 소우 제기 전에 이루어진, 원래 소우 제기 전에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죠. 소우를 제기할 때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소장 제출됐을 때 빼돌린 걸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은 소장 받으면 이미 여러분 재산에 가압류가 돼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못 빼돌리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 제기 전에 가압류 신청만 갖고도 사기죄 실착으로 볼 수 있느냐? OX, X. 여러분이 뜻은 뭐라도 맞출 수는 있어요. 가압류 신청 실행이 착수 아니다.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가압류 신청이 사기죄 실착이 아니냐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바로 왜 가압류 신청은 소우 제기가 아니냐, 실행 착수가 아니냐는데, 봐봐. 원래 사기죄는 뭐는 거야? 재물이나 재산상 일치돼가는 거 아닙니까? 보존 처분은 뭐라고? 이 집을 나한테 주십시오가 아니라니까? 처분을 금지시키라는 요구야. 가압류였다 해서 내가 재물의 재산을 취득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 신청은 현실적인 청구의 의사표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신청만 갖고는 사기죄 실착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소를 제기해야만 바로 현실적인 청구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기죄 실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제기 시지 가압류 신청만 갖고는 사기죄 실착이 아니고요.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문자 그대로 원고가 주체인 경우는 허위채권에 기해서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사송사기죄는 실행이 착수가 있습니다.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됨을 요하잖아.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소장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뭐 할 때만 일단 소 제기만 하면 현실적인 청구의사 표시가 있으니까 사기죄 실착은 인정됩니다.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착이었어요. 다음 네 번째, 기수 시기. 소송사기는 언제 기수가 되느냐? 결론, 승소 판결 확정 시입니다. 첫째, 승소 판결 있으니까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 받아버렸어.
패소 판결 받으면 뭐만 될까? 무슨 죄가 될까? 패소 판결. 허위 채권에 의해서 있지도 않는데 1,000만 원 대금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 받으면 무슨 죄가 돼? 사기 미수죄가 되겠죠. 왜? 소재기에 착착이 있었지만 기수가 아니잖아. 승소 판결이 확정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미수만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 승소 판결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기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돼야 돼. 여러분 이제 이것도 배워야 돼. 옛날에 형소법 같은 경우는 오류였기 때문에 재판도 공부를 했으니까 잘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설명해야 돼. 재판이 확정됐다. 우리 가끔 보면 1조 3항 보시면 재판 확정 후 법률이 이렇게 나오죠. 재판의 확정이란 말은 뭐냐? 재판의 확정은 통상의 불복 방법.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고 봐. 알겠죠? 그러니까 통상의 불복 방법이 뭐야? 바로 항소나 상고 아닙니까? 이런 재심은 비상 절차고 이런 통상의 불복 방법인 항소나 상고 등을 통해 가지고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있죠? 첫째가 바로 상소기간의 도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4일이 지나면 바로 소송 재판이 있었는데 14일이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옵니다. 자, 송달이 됐는데 그때부터 14일이 지나버리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제는 상소권이 이제 소멸해 버리니까. 그래서 재판의 확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바로 뭐가 된다고? 바로 그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가 돼 있어? 대법원은 달라요. 대법원은 판결이 있으면 대법원은 최종심이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바로 재판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리고 이제 하급심은 바로 이 항소기간, 상소기간이 도과해야만 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판 확정의 뜻, 승소 판결이 확정돼야만 기소가 된다. 우리 교재 보시면 251페이지 위에 참고 소송사기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들이 판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251페이지 1번 사기죄의 지체해 가지고 소송사 주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주체가 된다. 1번 판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번 판례 소송사기의 상대방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그 사망한 자가 당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좀 더 깊게 말하면 사기죄가 무엇이 된다고? 불능범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교재 보시면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6번 소송사기의 실착 1번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기억번 둘째 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 니은번 피고가 주체인 경우는 피고가 주체인 경우에 실착은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실착이 인정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54페이지 보시면 2번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경우 기억번, 니은번 다 의미가 있는데 가장 센 기초 기억번 가장 중요한 거 둘째 줄 소우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만 갖고는 사기죄의 실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가압류는 바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 소송사기 기수시기 1번 판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기출문제야. 다 시험에 나와. 옆에 날개가 다 기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했으니까 소송사기는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많은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이제 기망행위에 대해서 봤어요. 사기죄의 태양은 기망행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기망행위의 바로 정도,
기망행위의 수단에서 부작위한 기망 인정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련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술이냐 사술이 아니냐에 대한 판례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망행위 상대방, 특히 삼각사기, 그 중에서도 소송사기와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기출로도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법원직 할 때는 좀 쉬워요, 이것들. 왜냐하면 법원직은 민사소송법이나 민법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해. 법원직은 뭐 가압류도 잘 알고 잘하는데,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문제가, 경찰, 검찰은 여러분이 생처음으로 형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민사법적인 실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단 가압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어려워. 근데 판례 보면 가압류면 가압류의 뜻을 소개해 줍니까? 가압류 정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가압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죠. 네이버 검색하면 잘 나와. 안 합니다. 안 해. 우리 학생들이 안 하더라고, 보면. 그냥 책에 있는 것도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검색이냐? 다른 건 검색 잘해. 연예인 검색 같은 건 잘해요. 뭐 연예인, 아이돌 뭐 좋아하는 사생활까지 뭐 생일까지 검색하고 애우고 있는데 대신 이건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네이버하고 친숙해져야 돼. 다 나와 있어, 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 그리고 밑에 보면 막 사례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가압류 딱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돼. 거기 읽어보면. 시간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영어 정리라도, 여러분이 우리 영어 여기 보면 모르는 영어들 나오면 다 나온다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은 그런 점이 좋더라고. 옛날에 그 경찰 기소관 같은 것은요, 핸드폰을 뺏어버리니까 단점이 그거더라고. 영어를 모르는 거야. 네이버 검색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에 이게 그 뭡니까? 그 칼의 양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을 주자니 공부 안 할 것 같고, 뺐자니 검색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못 해가지고, 그런 게 뭐 양날의 검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자, 언제든지 찾아봐. 뭔지 나온다니까. 뭐 여기 뭐 막 판례 보면 처분 문서가 나와요. 그럼 처분 문서도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찾아봐. 여기 인터넷 보면 처분 문서만 잘 나와.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공부라고, 그런 게 공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볼 거. 자, 우리는 사기죄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을을 속여가지고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기망행위를 하겠죠. 기망행위. 그리고 이제 기망행위를 통해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야 됩니다. 착오. 자,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해야 돼. 이 처분행위를 통해서 재물의 교부라든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사기죄가 돼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너의 기망행위 때문에 내가 착오에 빠졌고, 내가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했고, 내가 처분했기 때문에 너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런 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공부했어. 두 번째 단계가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됩니다. 착오에. 알겠죠? 기만에 착오에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뭐냐면은, 착오라는 건 뭐야? 착오라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현실의 불일치를 우리가 착오라고 그래. 착오. 그렇죠? 착오에 빠졌다. 착오란 말 들어봤죠? 우리가 총론에서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의 착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착오의 대상, 무엇에 대해서 착오에 빠져야 될까? 당연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는 말할 것 없이 착오의 대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내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우리 법적 용어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 대상이 이제 금전이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알겠죠? 돈 빌리고 갚는 것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돈 빌리고 갚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입니다. 변제.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변제는 돈 갚는 거. 돈 갚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변제가 바로 그 금전 소비자 계획의 중요 부분이야. 우리가 보통 차용금 사기, 바로 돈도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거. 이게 차용금 사기인데 이게 착오의 대상은 뭐야? 변제죠, 변제. 왜? 바로 피기망자는 변제할 것이라고 알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객관적으로는 변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변제할 것이다, 갚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변제 안 해. 그러니까 법률의 중요 부분인 변제에 관한 착오가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차용금 사기는 사기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돈을 빌리게 된 동기, 이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우리 판례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고 봐. 뭔 말이냐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 빌리고 100만 원 약속 기간에 갚았다니까? 그러면 이건 차용금 사기가 아니죠. 왜? 객관적으로 갚았고 주관적으로 갚은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았어. 그랬는데도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착오의 대상이 변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변제했고 주관적으로 피기망자는 변제의식도 있었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변제했어.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네. 일치하죠. 그러니까 변제에 대한 착오는 없어. 그런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데 조심할 거. 무조건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리얼하게 생각해야 돼.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경우냐? 그 동기를 알았다면, 그 동기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친구가 강의 끝나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돈 10만 원만 빌려주래. 다음 주에 꼭 수요일날 갚겠대. 그래서 알았어 하고 10만 원 빌려줬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냥 빌려주면 되는데 물어봤어. 물어보지 말걸. 주둥이가 문제야. 아니 그래서 결제 주둥이가 문제고 사기죄를 만든다니까. 아니 뭐 하려고? 보통 한데 안 물어봐도 또 미리 말해 자기들이. 그러잖아. 안 물어봐도 선생님 뭐 이랬고 말하잖아. 지금 갑자기 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가봐야겠대. 그러면서 10만 원 빌려주라고 하는 거야. 어지간한 인심이 아니고 그냥 빌려줄 거 아니야. 지금 죄자가 아프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안 빌려줘.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자, 10만 원 빌려주래.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10만 원 빌려줬다? 알고 봤더니 도박하려고 판돈이 부족한 거야. 도박 판돈이 부족해서 10만 원 공부할 놈이 지금 강의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도박하는데 판돈이 부족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이놈도 머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쓰면 선생님 끝나고 애들이랑 한판 더 내겠는데 판돈이 부족해서 10만 원만 빌려줄까?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한 거야. 돈을 빌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야.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병원비. 현실은 뭐야? 도박자금. 사실 고지였더라면 금원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기죄.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건 시험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 내가 말한 거 무조건 동기 착오가 있다가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친구가 10만 빌려주래. 왜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급해서. 병원비가 그래서 알았어 빌려줬다. 알고 봤더니 병원비가 아니야. 뭐냐?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게 했어. 데이트 자금을 쓰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될까 안 될까? 차금의 용도를 써줬잖아 지금. 동기 착오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돼 안 돼? 왜 안 돼? 응? 안 빌려줍니다. 나한테 빌려줘. 여자친구 데이트만 안 빌려줘. 공부할 놈이 무슨 놈이 돼야 여자친구 안 빌려줘. 근데 이제 이건 내 생각이고 일반 사회 통념상은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걸 안 빌려주는 않았다. 그런 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선생님, 5만 원 빌려주래. 왜? 선생님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왔대. 내 돈을 빌려주라니까 빌려줬어. 딴 놈 책 샀어. 사기죄 아니야? 아니야? 형법책 내 책 산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뭐 신광한 책 갖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사기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판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용도를 사실대로 고졌더라면 돈을 빌리지 않았을 관계에 있을 때는 사기죄가 되는데 여기는 B급이야. 진정한 A급은 그 다음이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자, 내가 이제 빌려주라고 해서 좀 주저하고 있었어. 10만 원 빌려주라고 해서 눈치는 빠르더라고 또. 선생님, 저를 못 믿으시나 보시는데 하면서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담보로 제공한 거야. 시계를 맡기겠대. 시계를 맡기고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이거 시계 50만 원짜리인데 시계를 맡기겠대.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 한마디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죠? 그런데 그 용도가 뭐라고? 도박자금이야. 사기죄 된다 안 된다? 돼.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것인데 설사 피해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지금 2번에 디귿을 설명하는 거야. 디귿. 착오의 내용이고 판례 1번, 2번.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1번, 2번이라 했지만 2번이 더 중요하다는 거. 2번 끝에 보시면 자, 바로 진실에 반한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거부받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야? 이걸 가끔 이해를 못한 분이 있어. 국어가 약해가지고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데 이 말은 뭐야? 사기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옆에 날개 18이야 16이야. 나도 18로 보이네. 여기 보니까 18인 16은 다 똑같이 18로 보이네 나는 지금. 그러니까 18은 맞는데 16이면 이제 틀리는데. 그래. 끝이 나왔잖아. 바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는 성립한다. 틀렸죠? 사기죄 성립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착오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256페이지 처분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었다. 아까 우리가 2교시를 사기죄부터 시작했나? 지금 이게 3교, 이제 2교시 끝났죠? 3교시 끝났나? 3교시 끝났다. 1교시를 우리가 특수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죄까지 봤나요? 사기죄는 2교시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사기죄부터 이 앞 시간에는 사기죄부터 상대방 전까지. 그렇지. 오케이. 상대방 전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방부터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